그런데 검사가 보완 조사를 요구하다가 결국 구공판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1심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요.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 또는 공범이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자연스럽게 취업 시 필요하다, 신용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도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구직자 입장이기 때문에 또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말하게 됩니다.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법률용어로 적금 매체라고 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제4항에 의하면 적금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 보관,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나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건넨 것 뿐인데 적금 매체를 대여, 양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도 실무상 거의 처벌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으로 이용되는 경우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고액 아르바이트인데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다, 거래처에 가서 미수채권을 받아오는 일이다,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구직자를 속입니다. 구직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채용한 다음 정상적인 일을 시키다가 서서히 보이스피싱 인출, 수고, 전달 역할을 시키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명을 쓰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한 일환으로 보고 추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출력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 문서에는 마치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 문서를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는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몰랐다고 말해도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숙이 연루 또는 기여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았다고 해도 법원은 단순 업무인데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를 보수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또는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대부분의 경우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회 경험, 금융거래 경험이 거의 없었고 업체의 정체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으며 이를 뒷받침해줄 지인이나 본인의 진술이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총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아르바이트 한 기간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합의를 했는지, 가명을 썼는지, 문서를 건넸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쟁점에서 방어를 하나씩 잘 해나간다면 무혐의나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범죄자가 특정이 되면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민사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면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겠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공범으로 연루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액수 전부를 손해배상하게 한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액수가 큰데 그 큰 액수까지 손해배상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면 우선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게 되면 민사소송도 당하지 않게 되고 만약 민사소송을 당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막 군대를 제대한 20대 초반이었고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대 이후에 공부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됐고요.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해서 지원서를 넣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부동산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업무를 실제로 하였었는데요. 이후에 점점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 일도 있다라고 하면서 현금을 회수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저희 로펌을 방문하셔서 저희가 경찰 조사에도 계속 동석을 했었고요. 적극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정황상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문서를 건네거나 하는 불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완 조사를 요구하다가 결국 구공판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1심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요.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방어를 잘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와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가능하면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에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